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연락조차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됐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71살입니다. 남편은 작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저는 지금 혼자 살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분노했던, 가장 서러웠던 일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도 분노하실 거예요. 자,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는 53년생이고요. 남편은 48년생이었어요. 5살 차이죠. 남편에게는 형제가 많았어요. 맨 위에 큰형님이 계셨고, 그 다음이 우리 남편, 그리고 남동생 둘, 막내로 여동생이 있었죠. 남편은 사업을 해서 제법 성공했어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이 살았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집도 장만하고 그랬죠. 문제는 남편의 동생들이었어요. 특히 두 남동생들이 말썽이 많았어요. 둘째 동생은 사업을 한답시고 이것저것 손댔다가 빚만 잔뜩 지고 왔어요. 얼마였는지 아세요? 3억이 넘었어요. 그때 우리 남편이 그 빚을 다 갚아줬어요. 형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남편은 동생이 그렇게 애원하니까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3억을 갚아주고 나서도 남편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이 녀석아,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일 해야지. 형이 음식 장사할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 열심히 해. 포장마차 차려주고 자리도 알아봐주고 처음 재료비까지 다 대줬어요. 거기에 또 얼마가 들어갔겠어요? 막내 동생은 더 심했어요. 형님이 차려준 장사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술만 먹고 사고만 치고, 형님, 돈 좀 빌려주세요. 형님, 이번만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손을 벌렸어요. 남편은 그때마다 돈을 쥐어줬죠. 저는 그게 너무 불만이었어요. 여보, 우리도 형편이 넉넉한 게 아니에요. 애들 대학 등록금도 있고 우리도 노후 준비해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이 뭘 알아? 내 동생들인데 내가 안 도우면 누가 도와줘? 남편은 원래 무섭고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어요. 한번 화내기 시작하면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죠. 저는 무서워서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명절 때는 더 힘들었어요. 지에게 가면 동생들이 형님한테 이것저것 요구하고 남편은 다 들어주고 저는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터졌어요. 한 번은 제가 참다 못해 명절 자리에서 말을 꺼냈어요. 아니,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이렇게 손만 벌리면 어떡합니까? 그날 난리가 났어요. 시동생들이 발끈하면서 형수님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하고 따지고, 남편은 저한테 당신이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분위기를 망쳐? 하고 화내고, 그날 이후로 시댁 식구들이랑 저랑은 사이가 정말 안 좋아졌어요. 명절 때 마주쳐도 인사만 겨우 하는 사이가 됐죠. 하지만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연락은 했어요. 남편 생일 때, 명절 때, 어머니 생신 때 남편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연락하는 거였죠. 그런데 작년에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췌장암이었어요.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말기였고요.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입원해서 투병 생활을 했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가서 간병했고 아이들도 아빠 보러 자주 왔죠. 그런데 시동생들은요, 처음 한번 문병 왔을 때가 마지막이었어요. 형님, 빨리 나으세요. 그 말 한마디 하고 간 뒤로 다시는 얼굴을 안 비쳤어요. 전화 한 통 없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동생들 챙겨줬는데 이럴 때 한 번이라도 더 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동생들한테 먼저 연락은 안 했어요. 자존심이 있었던 거죠. 결국 남편은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때 시동생들이 왔어요. 울면서 형님,
하고 절하고 초문객들 앞에서는 슬퍼하는 척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저 눈물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장례식 3일 내내 동생들은 형식적으로만 있다가 빨리 가고 싶어 안달이었어요. 장례 끝나고 나서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연락 안 하고 살겠구나. 남편이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났어요. 첫 제사였어요. 저는 아이들하고 준비를 했어요. 음식도 장만하고 상도 차리고. 그런데 시동생들한테서 연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고. 설마 첫 제사인데 이럴 수가 있나? 저는 혹시나 싶어서 둘째 동생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동서, 오늘 형님 제사인 거 알고 계시죠? 아, 네. 그게 저희가 오늘 바빠서요. 네. 바쁘시다고요? 첫 제사인데요. 형수님, 죄송한데 저희는 이제 각자 살아야 할 것 같아요. 형님도 돌아가셨으니까. 전화를 끊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아, 이 사람들이 진짜 이러는구나. 결국 그날 제사는 우리 가족끼리만 지냈어요. 아이들도 엄마, 삼촌들 너무하네요 하면서 분노했지만 저는 그냥 됐어. 우리끼리라도 아빠 제사 잘 지내자 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시아버지 제사가 있었어요. 원래는 큰형님이 모셨는데 큰형님이 먼저 돌아가시는 바람에 우리 남편이 제사를 모셨었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첫 시아버지 제사였어요. 저는 또 준비를 했어요. 혼자서 음식 다 만들고 상 차리고 시동생들한테 연락했죠. 오늘 아버님 제사인데 오실 거죠? 대답이 없었어요. 전화를 받지도 않고 문자 답장도 없었어요. 그날도 우리 가족끼리만 제사를 지냈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그냥 참았어요. 남편도 없는데 이 나이에 시댁 식구들이랑 싸워봤자 뭐 하겠어. 그냥 인연 끊고 살자. 그렇게 마음먹고 지냈어요. 그런데 얼마 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오래전부터 병원으로 요양원에 계셨어요. 나이도 많으시고 치매도 오시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요양원에 계셨죠. 저도 가끔 찾아뵙고 안부 여쭙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야, 너희 시어머니 돌아가셨다며? 네. 무슨 소리야? 아니, 우리 동네 사람이 장례식장에서 봤다는데 너희 시동생들 거기 있었대. 저는 깜짝 놀라서 둘째 동생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더라고요. 막내한테도 전화했어요. 역시 받지 않았어요. 저는 바로 차를 몰고 요양원으로 갔어요. 요양원에 물어보니까 시어머니가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대요. 보호자분들이 와서 모셔가셨는데요. 왜 저한테는 연락을 안 했죠? 저희는 보호자분들이 연락하실 줄 알았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이나 됐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장례식장을 알아내서 갔어요. 이미 장례는 끝난 상태였고 정리만 남아 있었어요. 시동생들이 거기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동생들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왜 저한테 연락을 안 했어요? 둘째 동생이 대답했어요. 형수님,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굳이 형수님까지 오실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필요 없다니요. 저도 며느리예요.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인사라도 드려야죠. 막내 동생이 비아냥거리듯 말했어요. 형수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형수님은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해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조용히 치르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제가 어머니한테 잘 안 해드렸다고요? 형수님, 예전부터 형수님은 우리 가족이랑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명절 때마다 불평불만하시고 그건 말문이 막혔어요. 여동생도 거들었어요. 올케 언니, 우리 오빠가 살아계실 때는 어쩔 수 없이 참았어요. 근데 이제 오빠도 안 계시는데 솔직히 올케 언니랑 가족으로 지낼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당신들이 그동안 우리한테 얼마나 신세를 졌는데 그런 말을 해요. 형님이 당신들 빚 갚아주고 장사 차려주고 돈 빌려주고 그렇게 도와줬는데 둘째 동생이 차갑게 말했어요. 형수님, 그건 우리 형님이 자기 동생이니까 도와준 거예요. 형수님이 도와준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형수님은 그때도 불평불만하셨잖아요. 우리가 다 알아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냥 돌아서서 나왔어요. 차에 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아이들이 걱정해서 엄마, 괜찮아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했지만 저는 그냥 괜찮아. 조금 쉬면 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그동안 시댁 식구들 때문에 얼마나 속을 썩었는지 몰라요. 남편이 동생들 도와준다고 우리 집 돈 수억을 쓸 때 저는 속으로 울면서 참았어요. 명절 때마다 시댁 가서 온갖 눈치 보면서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시어머니 요양원비도 일부는 제가 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더러 가족도 아니고 어머니한테 잘해드린 것도 아니라고요. 시어머니 장례식에도 안 불러주면서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며칠 후에 제 친구들한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들이 다들 분노했어요. 야, 그게 말이 돼? 시어머니 장례식에 며느리를 안 불러?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그렇지.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너 그냥 넘어가지 말고 법적으로 따져야 돼. 상속 문제도 있고 친구들 말을 듣고 보니 저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법적으로라도 따져야 하나. 시어머니 재산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남편도 아들인데 그 몫은 당연히 저희한테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변호사가 말하더라고요. 어르신이 돌아가셨으면 법적 상속인들한테 통지를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남편분이 먼저 돌아가셨어도 남편분의 상속분은 사모님과 자녀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일단 상속 재산이 뭐가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해요. 저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아.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게 아니라 법적으로 대응해야지. 시용생들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시어머니의 상속 재산 목록을 공개하고 정당한 상속 절차를 진행하라. 며칠 후에 둘째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수님, 왜 이러세요? 어머니 재산여고 해봤자 별로 없어요. 있든 없든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죠. 당신들이 저를 장례식에도 안 불렀으니 이제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형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이미 늦었어요.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법적으로 해결할 거예요. 전화를 끊었어요. 여동생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올케 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도 어머니 돌아가셔서 힘든데 왜 이러세요? 저는 답장했어요. 당신들이 저를 가족으로 안 봤으니 저도 이제 법적으로만 대응하겠어요. 그 후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됐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 명의로 된 땅이 좀 있었어요. 시골이긴 하지만 꽤 큰 땅이었고 최근에 개발 얘기가 나와서 가격이 올랐대요. 대충 계산해도 5억은 넘을 것 같았어요. 그걸 시동생들끼리 나눠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제 남편 몫도 있는데 저한테는 일부러 숨긴 거죠. 변호사가 잘 처리해줘서 결국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돈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제 마음이 풀리는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인사도 못 드린 것, 그게 제일 한이 됐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기본도 안 지킨 시댁 식구들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여러분,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걸요. 남편이 살아생전에 동생들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선을 그어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과는 가족이라도 인연을 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시댁 식구들과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법적으로 받을 것만 받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게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감정적으로만 대응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받을 건 받고 할 말은 하고 그리고 미련 없이 인연을 끊으세요. 그게 당신을 위한 길이에요. 만약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신다면 혹은 주변에 비슷한 상황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